교재 290페이지 이제 담보물건 중에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의미 이제 법적 성질인데 갑이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을에게 돈을 빌려요. 우리 그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금전 소비대차라고 해요. 예, 그래서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제 갑이 을에게 돈 빌린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저당권도 설정해 주기로 저당권 설정 계약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 몇 개 하는 거예요? 2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채권자다, 그죠? 채권자. 이제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 자, 저당권 설정 계약까지 체결해서 이제 저당권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했다, 그죠? 그럼 저당권은 여러분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 그러면 얘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당연히 뭐까지 하셔야 될까요? 등기까지 하셔야, 그래야 저당권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점이 유치권이랑 다르다라고. 유치권은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정 담보 물권. 얘는 약정 담보 물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유치권은요, 일단 법정 담보 물권이다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지만 객체가, 유치권은 동산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소 이야기했죠, 소. 네. 그 다음 부동산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근데 이에 반해서 저당권은요, 오로지 그 객체는 뭐만을 객체로 하느냐? 부동산만을 객체로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객체가 뭐라고? 부동산. 그래서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이제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그게 뭐냐면 질권이 돼요. 질권. 역시 약정 담보물권이지. 질권, 동산, 전당포, 원빈. 네. 이런 농담하니까 너무 아저씨 같다, 그죠? 원빈 출연한 그 영화 아세요? 그 영화 제목이 아저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자는요, 경매 청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미 앞에서 했다, 그죠? 있죠. 그 다음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얘는 우선 변제권도 있더라. 저당권은 경매 청구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래서 돈 안 주면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먼저 돈 받아가더라. 우선 변제권도 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물상 대위도 가능하다 말이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예, 시험에. 저당권은 독립해서 두 문제 이상 출제합니다. 예. 물적 범위. 이제 부합물 하면 뭐 말하는 줄 아시죠? 분리 안 되는 거. 부합물. 자, 우리 법에 따르면 이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전부 다 미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같이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이 경매에 넣고 그 매각대금 나오면 그 매각대금에서 먼저 우선 면제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부합물과 종물. 그럼 이제 종물은 여러분 종물은 부합물과 달라요. 얘는 이제 정의는 어떻게 내리느냐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늘 이바지한다. 상용이라는 건 상시적인 이용에 늘 이바지하는 그 물건. 이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이 점에서는 부합물과 달라요.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야. 다만 주물에 늘 상용에 이바지한다 이 말이지. 그걸 우리는 종물이라고 하고요. 그럼 종물에 여러분 예시 기억해 주세요. 횟집의 수족관. 그래서 제가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수족관 없는 횟집은 가지 마시라고. 그건 횟집도 아니니까. 횟집의 수족관. 얘는 독립한 물건입니다. 수족관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독립한 물건입니다. 다만 주유소라는 그 주물에 늘 이바지한다. 이걸 우리는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둬요. 다만 얘들은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배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즉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 말이지.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효력 미친다라는 거. 부합물과 종물에. 그 다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이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합이 되거나 부합물 또는 종물, 즉 설정된 후에 설치가 됐다 이 말이지. 그래도 역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대법원 판례예요.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부합이 됐거나 이미 설치된 종물은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지. 근데 설정된 이후에 했다 하더라도 사실 얘들은 분리를 시켜봐야 별 가치도 없어. 그리고 부합물은 아예 분리 자체도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이나 저당권 설정 전에 설치된 종물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그 이후에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얘는 효력이 미친다. 다만 당사자들의 특약으로 배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다음 이거는 1번이라고 해야지. 이제 물적 범위와 관련해서 과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에 있어서 과실하면요, 우리 이제 동산 아까 소는 이제 새끼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사과나무에 사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과실하면 여러분 뭐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임대료, 즉 차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과실하면 뭐 말하는 거라고? 임대료, 차임. 자, 이 과실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돈 빌리면서 여러분 부동산 소유 부동산에 지금 저당권 설정해뒀어요. 그러면 자, 저당권자는 사용수익 점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당권자 은행이 부동산 써요? 안 써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줬어. 그럼 임대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받았던 임대료 전부 다 토해내야 돼. 경매 들어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따라서 과실에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실은 효력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는. 부합물과 종물에는 미치는데, 과실, 임대료, 여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미친다면 임대료 다 토해내야 된다니까. 그건 아니다. 왜? 사용수익의 권능을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당권자는 오로지 그 처분의 권능만 가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경매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했다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갔단 말이죠. 자, 압류 후에 과실은요, 얘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미 압류가 돼버리고 그때 이제 임대를 주시면 그때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거기 과실에도 미칩니다. 아시겠죠? 네, 이 부분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당권의 물적 범위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요. 네.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은 저당권의 효력을 공부하고 계신 중입니다. 네. 자,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제 물적 범위 보셨으니까 그 채권의 범위는 도대체 뭐까지 저당권이 다 담보를 해주느냐. 원본 당연히 담보할까요? 담보하지 않을까요? 담보하겠지. 즉 빌린 돈 경매에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우선 변제 받아야지. 그죠? 원본이라는 게 빌린 그 채권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본 당연히 우선 변제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이자, 이자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섭이 됩니다. 이자. 그 다음 위약금. 우리 위약금을 왜 이동통신 가입해 보셨잖아요. 예. 그럼 약속 어기면 손해배상 해주는 그 손해배상액의 손배액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위약금. 얘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돈 늦게 줬어. 지연배상. 역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섭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요 이자하고 지연배상을 구별을 안 하시더라고. 얘는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제기 전에 발생한 그 법정 과실, 그걸 이자라고 합니다. 변제기 전에. 얘는 뭐예요? 지연배상은 이미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 안 주더라. 그걸 뭐라고 해요? 지연배상.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앞에 얘랑 구별하셔야지. 그래서 지연배상도 담보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무작정 지연배상을 한도 끝도 없이, 그럼 채무자가 뭐 10년 뒤에 갚을 수도 있고, 이걸 한도 끝도 없이 전부 다 담보를 다 해주게 되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연배상은요, 오로지 1년분만 담보하도록 합니다. 지연배상은. 그 다음 마지막이 실행비용. 이 실행비용은 뭐 이야기하느냐면 경매비용. 여러분,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권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경매를 청구하신 그분을 우리는 압류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압류 채권자는 경매 비용을요, 실행 비용을 미리 전부 다 예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매가 들어가요. 왜? 경매하려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경매하려면요, 공고하셔야 되거든요. 경매라는 게 널리 알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신문 공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신문 공고 수수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경매를 하려면 감정평가사한테 또 맡겨야 돼. 이 물건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 누구냐면 집행관입니다. 법원에 계시는 집행관인데, 이 집행관은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4년입니다. 그분은요.
근데 이분은 나라에 월급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받아요. 경매 신청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경매 신청하면서 이 집행관 수수료 주셔야 돼.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지금 뭐 집행관들 지금 좋으시겠지. 지금 막 경매 물건들 막 쏟아지니까,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비용들, 당연히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자고. 원이위지실 이렇게 자꾸 이제 보시면서 원이위지실, 원이위지실. 이 아무것도 뜻도 없는 이런 거 두문자 암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외워두시면요. 이 두문자 암기법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기억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치면 잊어버리는데 얘들 이런 것들 막 기억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자꾸 보시면서 자꾸 반복하시면서 외워주셔야 돼. 원이위지실 전부를 담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요. 당연히 채권액은 특정돼 있겠다, 그죠? 특정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아니, 얼마 빌렸는지는 지금 당연히 특정돼 있잖아요, 채권에. 특히 얘는 반드시 등기부에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과 채무자는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얘는 반드시 등기해 주셔야 된다. 당연히 특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 빌렸는지. 지금 소비대차 계약했잖아요. 그 다음, 자, 이자 역시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자도 특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도 등기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자는 반드시 여러분 지급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저처럼 쿨한 사람은 그냥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고, 즉 무이자부 소비대차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 이자는 반드시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필수적일까, 임의적일까? 임의적이다. 이자 안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쿨한 사람들은 그냥 이자 안 받고 빌려줘요. 물론 이제 금액 제 나름의 한도는 선은 있고, 제가 제전에 한도선 한번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친하신 분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면 참 진짜 곤란하거든. 나름의 딱 기준이 있어. 1,000만 원. 그렇다고 저한테 친하지도 않은데 뭐 빌리러 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약금,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동통신 계약하실 때 미리 손해배상액을 특정된다, 그죠? 따라서 얘도 등기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연히 등기는 가능하겠지. 다만 위약금 약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필요적일까, 임의적일까? 임의적이지. 임의적. 그 다음 지연배상입니다. 지연배상. 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 계약할 당시에 얘가 돈을 늦게 갚을지 안 갚을지, 심지어 또 늦게 갚으면 언제 갚을지 미리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얘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는 등기를 못하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얘가 언제 얼마나 지연을 해서 돈을 갚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저당권 설정하시고 등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등기하실 그 시점에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 다음 실행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비용도요. 왜? 어느 시점에 경매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실행비용이나 경매비용이라는 거, 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식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당연히 늘어나겠지. 얼마인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걸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얘도 등기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못 외워요. 이해하셔야 되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은 등기를 못한다는 것이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포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 변제는 해줘요. 다만 등기는 못하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우리 포섭된다고 민법에서 규정 두고 있어요. 얘들은. 다만 등기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얘들은 먼저 우선 변제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마 중개사 그 법령 실무에서 배우실 건데 이 특히 경매비용 얘는요 가장 먼저 배당해 줍니다. 압류채권자가 들어간 경매비용은 가장 먼저 1순위로 배당해 줍니다. 그러고 이제 뭐 2순위가 이제 민법 367조 이제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뭐 비용 상환 청구권 2순위로 해주고 그다음 또 3순위가 왜 소액 임차인들 뭐 최우선 변제 그 소액 보증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근로기준법상 뭐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이런 것들 같이 3순위로 배당해주고 그러고 당해세 세금 중에서 당해세 배당해주고 그러고 1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 1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1억을 못 빌려주는 거야. 왜? 항상 나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1순위 저당이라 하더라도. 자, 얘들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섭이 되고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 알아두셔야 되고요. 등기 여부, 특히 필수적 등기사항, 우리 아까 채권액과 채무자는 필수적 기록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리 같이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점유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아요.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수익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요. 그죠? 따라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에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지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 목적물에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겠죠.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자가요. 우리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세 가지다 그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가지인데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나한테 돌려줘 이건 안 되지. 지가 점유하는 사람이 아닌데. 방해 제거 청구나 뭐 예방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아까 뭐랑 똑같죠? 반환 청구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지역권. 지역권도 점유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다 못 외웁니다 여러분. 자꾸 이해를 하시면서 반복해 주시면 그러면 외워져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하루에도 10개 이제 영어 좀 익숙해지니까 하루에도 10개 뭐 20개 뭐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뭐 그때만 해도 스치면 외우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는데 얘 생소하니까요. 단어 10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 생소하니까. 생소한 건 그래요. 여러분 뜻을 알면요. 금방 외워. 뜻을 알면. 그래서 저 뭐 고등학교 때 뭐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 상춘곡, 뭐 홍진의 묻힌분네 뭐 하면서 그냥 뜻 대충 아니까 외워지더라고. 근데 아무 뜻도 모를 때는 이게 보면 그냥 외국말 같아. 못 외워. 그러니까 대충 내용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완벽까지는 아니에요. 완벽은 불가능한 거고. 저도 완벽하지 않는데 수십 년을 한 저도요. 여러분들이 그건 욕심이고요. 근데 대충 아시고 이제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절로 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얘 나오면 얘가 답이야. 왜냐고 물어보면 그건 답 못해.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 돼버리는 거지. 미국 사람 토익 시험 봤는데 맞추긴 맞췄어. 근데 이게 왜 답이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되셔야 돼. 미국 사람이 영어 시험 보듯이 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저당권 일괄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일괄 경매 청구권.
충분히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X라는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자, X라는 토지 소유자, 얘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그럼 얘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지상에 아예 건물이 없었습니다. 설정 당시에는요. 근데 나중에 Y라는 건물을 짓는데 이 Y라는 건물의 소유자도 역시 누구냐? 갑입니다. 즉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얘가 건물을 지었어. 토지 소유자가. 자, 그러면 우리 을은요. 을은 저당권,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죠?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매, 돈 안 주면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 법의 취지는 뭐냐면 되도록이면 건물을 지키고자 한 위함입니다. 되도록이면. 왜 이 건물 철거 부수면 아깝잖아.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 공부했으니까 이 경우에 지금 사실관계 다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 없었어요. 건물 없었어.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은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토지만 경매가 들어갔어. 토지만 경매 가능합니다. 우리 토지만 경매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자, 토지만 경매 들어갔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갑. 자, 이 건물 소유자는 저당권이니까 이제 법지지, 관법지가 아니라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취득할까 취득하지 못할까? 항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예요. 자, 법정지상권 취득할까 취득하지 못할까?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분필이 여기 가 있어요. 네. X입니다. 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여야 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 건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따라서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토지만 경매에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건물 철거하셔야 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 너무 아까워. 지키고 싶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도 경매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건물을 지키고자 함이 법의 취지다 이 말이지. 왜? 이거 토지만 경매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건물 철거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도 인정 안 돼요. 건물 철거하셔야 돼. 너무 아깝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경매 넣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괄 경매 청구권 요건,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당연히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건물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건물이 있었어. 근데 만약에 얘가 토지만 저당권 설정해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거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전제 자체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은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걸 전제로 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그 다음에 반드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 소유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다른 사람이 Y라는 건물을 가령 을이라는 병이라는 다른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건물이야. 이걸 지가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죠. 아니, 여기에 지금 Y라는 건물을 병이라는 다른 사람이 지었어.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그걸 여러분 아무런 지가 얻은 병이라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일괄경매 청구, 그건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 반드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아시겠죠? 요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어요. 일괄경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요건이 충족되면 일괄경매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제 매각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을에게 인정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지. 법은 공평인데. 여기 매각대금이 나오면 이 매각대금 전체에 대해서 을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오로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분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과 어차피 감정평가할 때 토지 건물을 따로 감정평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실 때도 토지 감정평가 따로, 건물 따로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미 안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매는 좀 같이 넣어. 일괄경매. 왜? 아니면 이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이 법정지상권도 없어. 철거해야 되니까 너무 아깝더라 이 말이지. 아시겠죠? 보통 여러분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돈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왜 돈 필요할까? 건물 지으려고. 그럼 얘는 신축 건물이야. 얼마나 더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경매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저당권의 효력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아까 저당권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했잖아. 저당권자가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답 제가 이제 치면서 물어볼게요. 쓰러지겠다. 네. 근데 이해는 해요. 네. 힘들지. 근데 여러분들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물론 이제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20살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법책 보니까요. 이게 진짜 도대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약간 회의감도 들더라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긴 한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용어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책 한 페이지 보는데, 심지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 안 읽어져. 그래도 나름 뭐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읽는 편인데 이거는 막 읽지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이 법 없이도 사실 분들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또 해가지고 심지어 막 합격까지 하시고 이미 지금 막 3월에 지금 막 60점 이상 받으신 분도 계시고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아는 사람이면. 30년 이상 하니까 이제서야 법이 이런 거구나 알겠더라고. 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원래 가지는 걸요? 소유자에게. 그러면 얘는 뭐를 말하는 걸까? 점유를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겠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 원래 저당권 설정했던 사람이 소유권 넘겼어. 그래서 새로운 소유권 취득하신 분,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 받으신 분, 점유하잖아요. 그죠? 또 점유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권리가 또 있는데,
점유하면서 비용 들어가는 권리가 전세권 점유하잖아요. 네. 그럼 얘들이 비용상환 청구한다는 거야. 비용상환 청구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비용, 실행비용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당받는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배당받는 게 뭐냐면 얘예요. 소액 임차인들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예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선 상환해준다. 변제라는 표현도 안 써요. 우선 상환한다라고 돼 있어. 변제라는 표현도 안 써요. 네가 당연히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냐. 잘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 X라는 건물이 있었어. 가령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야. 지금 갑이라는 이 건물 소유자가 이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얘가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제3취득자라고 해요. 새로운 소유자다 말이죠. 그럼 얘가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가령 지진이라는 거. 지금 저당권 설정은 애초에 누가 해줬다고? 저당권 설정은? 이 소유자 갑이 했다고. 그리고 얘가 이 물건은 새로 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고. 취득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지진이 일어난 거야. 흔들려. 그래서 여기다가 비용 넣었어. 얘가 비용을 넣었다고요. 자, 만약에 얘가 비용 안 넣었으면요. 가령 여기 채권자가 지금 이 갑의 채권자가 A라는 사람, 즉 얘가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입니다. 얘가 만약에 을이라는 새로운 제3취득자가 여기다가 지금 이 비용 안 넣었으면 지금 건물을 지키기 위한 비용, 필요비다 그죠? 예. 얘가 만약에 비용 투자 안 했으면 A라는 사람 이거 경매 심지어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건물 무너져 버리면 저당권도 전부 다 소멸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갑의 다른 채권자들도 있었을 거야. 뭐 B도 있을 것이고 C도 있을 거고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거야. 얘가 을이 안 지켰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을이 비용 들여서 이 건물 안 지켰으면 얘는 갑의 채권자들 모두에게 전부 다 손해가 발생합니다. 내지는 을이라는 애가 여기다가 이 건물이 있긴 있었는데 기존의 건물은 이 막 블럭 쌓아가지고 막 보기도 싫고 막 흉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왜 막 스타벅스 벽돌 이런 거 있잖아요. 쫙 다 둘렀어요. 유익비.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취득하고 여기다가 유익비를 넣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누가 좋아요? A, B, C 다 좋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제3취득자가 들어간 이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얘를 공익비용이라고 합니다. 실행비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매 들어가게 되면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압류 채권자만 지가 혼자서 돈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도 우열관계 순서에 따라서 돈 받아가는 겁니까? 다른 채권자들도 받아가. 그래서 이 경매비용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비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1순위로 배당해줘. 그 다음에 뭐 배당해주냐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제 저당물의 제3취득자 하면 여러분 외워주세요. 소지전. 점유하는 권리. 소지전. 이게 우리 민법 367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법 제367조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역시 먼저 가져가더라. 그래서 얘는 우선 변제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우선 상환해준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자고. 경매비용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면 매각대금에서 제일 먼저 배당 뭐 해준다고? 경매비용. 그 다음에 뭐 해준다고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공익비용이다 이 말. 얘가 돈 안 넣었으면 아예 건물 경매 못할 수도 있고요. 필요비. 내지는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우선 상환해준다. 2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소액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얘들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조금만 힘을 내시자고요. 근저당권이랑 저당권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하나입니다. 즉, 채권액 하나예요. 하나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저당권. 근데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하나예요, 수개예요? 수개다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도. 우리 근저당권 하면 여러분 뭐 기억하시냐면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기억하시라고. 사실 우리 실무에서는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이 전부 다 유리하거든요. 저당권보다. 그래서 돈 빌리면 무조건 근저당권 설정해. 누구에게 유리하니까요? 채권자에게 유리하니까.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유리한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당과 근저당의 구별은, 법적 구별은 뭐냐면 저당은 피담보채권이 하나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이 2개 이상입니다. 우리 2개 이상을 뭐라고 해요? 수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라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놓고요. 가령 1월 1일에 돈을 빌릴 수도 있어. 2월 1일에 빌릴 수도 있어. 그 모든 채권을 근저당 하나가 담보하는 겁니다. 그게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그래서 얘는 피담보채권이 하나예요? 수개예요? 수개다. 그 다음 그러면 저당권은요? 일시적 계약입니까? 계속적 계약입니까? 우리 저당권 설정 계약은요? 돈 한 번 빌리는 거다, 그죠? 따라서 일시적 계약이야. 근데 근저당은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다. 돈 한 번 빌리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게 근저당권 이전의 법리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근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근저당권 이전의 법리는요, 전세권 이전의 법리와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느냐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요, 가령 1월 1일 채권, 2월 1일 채권, 뭐 3월 1일 채권, 모든 채권을 근저당 하나가 담보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불가분적으로 합쳐서 하나의 권리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세권처럼. 전세권도 아까 살 수 있는 권능, 전세금 돈 받을 권능 합쳐서 하나의 권리를 이루듯이 근저당도 이거 분리가 안 돼. 얘들이 합쳐서 하나의 권리를 이루는 거야. 자, 근데 이제 피담보채권이 확정돼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계약기간, 존속기간 끝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는 하나의 확정된 채권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확정되기 전에는 얘들이 합쳐서 하나의 권리를 이루는 거예요. 자,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가령 통째로 넘깁니다. 아까 우리 전세권도 기억나시죠? 소멸하기 전에 통째로 넘긴다. 그건 돼요, 안 돼요? 돼요. 통째로 넘기는 건 되지. 아까 전세권. 그래서 우리 근저당권에서 통째로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양도라고 합니다. 통째로 넘긴다 이 말이지. 그럼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통째로 넘기는 거야. 자,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요. 확정되기 전에 가령 2월 1일 날 빌린 요 채권만 뜯어냅니다. 즉 개별 채권을 양도한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이거 뜯어내는 거 안 된다고. 따라서 개별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뜯어내는 거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확정된 채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확정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이 가능하다를. 잘 안 보실라? 똑같아요. 뭐랑? 전세권 이전해 봅니다.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얘들이 붙어서 하나의 권리를 이루는 거야. 근저당권이 1월 1일 채권, 2월 1일 채권 모든 채권을 다 담보합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는 그냥 저당권과 같아. 따라서 이제는 확정된 채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뭐 불가능하다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질문이야. 저당권은 어차피 피담보채권이 하나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 저당권은 무조건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시험에 나오면 잘 보셔야 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 그걸 보셔야 된다고. 확정되기 전에는 통째로 넘기는 계약 양도는 가능해. 근데 개별 채권 양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확정되기 전에는. 근데 확정된 후에는 이제는 채권 양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확정된 후에는. 도저히 여기 적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 근저당권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리 근저당은 당연히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실행비용 다 담보합니다. 다 담보해요. 다만 지금 우리 민법에는 이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사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민법에 규정은 없어요.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해석상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전부 다 포섭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요. 지연배상인데 아까 저당권은 바로 옆에 있죠. 저당권은 몇 년치만 담보하죠? 1년. 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제한이 없어. 그래서 저당권은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면요. 모든 지연배상도 다 담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었다 그죠? 근데 근저당권은 뭐라고 해요? 채권 최고액 맥시멈 정해놓는다 이 말이죠. 저당권에 아까 1년치 지연배상 이런 제한 근저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지금 근저당은요. 얘들은 전부 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섭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다 포섭이 된다라고. 따라서 얘들은 따로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 무조건 근저당은 뭐만 등기한다고? 채권 최고액. 아까 여기는 보셨잖아요. 원본 채권액은 등기하고 필수적 기록상. 그 다음에 뭐 이자, 위약금 얘들 아까 등기 다 했잖아. 지금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다만 얘들은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근데 근저당은 얘들 그냥 다 뭉뚱그려서 뭐에 다 범위에 포섭이 된다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다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 얘는 채권 최고의 범위에 포섭시키지 않습니다. 즉 따로 1순위로 배당해 준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당연히 등기, 채권 최고액은 등기부에 등기하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채권 최고액은 우리 등기부에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얘들 다 들어간다고. 물론 이제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긴 한데 당연히 그냥 이론상 당연히 포섭된다고 봅니다. 근데 실행비용 얘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무선 변제는 해주는데 채권 최고액 범위 벗어나더라도 실행비용은 일단 먼저 해준다. 얘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섭시키지 않는다 말이야. 여러분 포섭을 시키면 채권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지금 여러분이 근저당권자예요. 여러분이 근저당권자인데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연배상이 많아가지고 채권 최고액보다 오버될 수도 있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까지 다 포섭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하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포섭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1순위로 배당해 준다고. 얘들만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섭이 된다. 따라서 얘들은 따로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저당권은요. 아까 저당권은 이자 등기사항이다. OX. 저당권은 이자 여러분 임의적 등기라도 등기하는 걸 맞잖아. 등기할 수 있는 건 맞잖아. 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등기사항이다. OX. O.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자는 등기사항이다 하면 OX. X지. 얘는 그냥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포섭이 된다니까. 따로 등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왜?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저당하고 이제 저당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유리해? 근저당이. 왜? 어느 면에서 유리해? 지금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게 있네. 아까 저당은 몇 년치만? 1년치만. 근데 근저당은 그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냥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그래서 은행마다요. 여러분 어떤 은행은 120% 보통 채권액 빌리면 돈 빌리는 원본의 한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은행들이 주로 많고요. 130% 하는 데도 있고 150%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어요. 다만 많이 하면 등기 비용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많이 하면 일단 소유자가 당연히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지. 그래서 주로 120 또는 130% 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미리 제가 고생 많으셨다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힘들다 그죠? 자 그럼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우리 근저당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자,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다. 물론 계약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확정되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면 당연히 확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을까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도에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확정되는 거고. 자 문제는 경매가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눠 보셔야 돼. 근저당권자가 얘가 직접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저당권자, 즉 은행 이 근저당권자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얘가 계속해서 돈 뭐 여러 가지 지금 채권들 돈을 빌려가고 있는데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자도 안 주고 지금 안 주네.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는 것은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은 그 사람이랑 거래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잖아요. 돈 안 주니까 지금 내가 경매 신청 넣은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이분과 더 이상은 거래할, 이제는 돈 빌려줄 생각 없는 거지.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실 때는 그 신청 시에 확정이 됩니다. 그죠?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고. 자, 그런데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가, 즉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 말이지. 내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내가 근저당권자인데 내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럼 나는 경매 신청 안 한 거는 왜 안 했겠어요? 내한테는 이자도 잘 주고 하더라는 거야. 내가 예쁜지 내한테는 잘 주더라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뭐 안 주고 하니까 경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아직은 저한테는 잘 주고 하니까 저는 아직은 거래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언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느냐면 매각 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됩니다. 왜?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제는 소유자 밖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각 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실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되셨죠?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